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2차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문화특보, 여가부 장관의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지명됐고, 여론에서 이미 유력한 후보들이라고 이제 점쳤던 그런 후보자들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야당은 시대에 뒤처진 구한말 인사다라는 이제 반응이고, 또 정치권 출신의 국방장관 또 돌아온 MB맨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여당은 이제 쇄신 개각이다, 야당은 퇴행 개각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그 2차 소폭 개각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오히려 지금은 이번에 누가 됐다는 것보다는 그 누가 나갔느냐, 교체가 됐느냐가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네.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여파였고, 또한 야당이 아예 노골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공개하고, 그러니까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 또 한 분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언론계 출신이라고 고참이긴 합니다만 이시긴 한데, 네. 부처장에 대한 의무는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부분 말씀하시는 리더십 건가요? 부분이에요. 네. 저 큰 부처를 제대로 통할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분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사태에서 이미 얘기됐던 거다. 따라서 이분들 나간 후에 누구냐 하면은 신원식, 그리고 합참의 작전본부장 출신이고 삼성 장관 출신이고 현역 의원이라는 거 빼면 전혀 문제는 없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인촌 문화특보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연세가 많은 것 아니냐. 또 MB 때 3년간 장관을 했는데 또 한단 말이냐. 사람이 그리 없어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저는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이야기인데, 한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저는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정보가 없어 모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나름 사회활동을 많이 한 분이라서 그런 게 다 고려되지 않았나 싶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 분이 누가 됐나 보다는 나간 사람, 네. 이 좀 더 돋보이는 분석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네, 신경민 의원님. 그래서 나갈 사람이 나간 건 금방 신 의원이 쭉 설명해 준 대로 그건 맞을 거예요. 근데 들어온 사람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째, 신원식 현재 의원을 얘기를 하면 이분이 작전 통일하는 것은 군대 조금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인정합니다. 이분이 지내온 경력이 그래요. 네. 그런데 때가 최상병 사건만 있었던 때가 아니고요. 홍범도 장군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뒤집어지고 아직도 이 결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홍범도 장군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인물이고 군대 내에서. 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흉상을 가지고 시비를 걸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논란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 있으면은 역사상에서 좀 나와보라 그래라라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 여러 가지 자유시 문제랄지 소련 공산당 문제랄지가 보니까 나오는 족족 근거 없는 이 막걸리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뜨내기들의 시비거리다였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괜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니 백선엽 장군이니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소환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더 크게 키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근원을 제기한 분이 바로 신원식 현재 의원이었는데 꼭 이렇게 시켰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유인촌 지금 장관 후보는 이제 이 블랙리스트 문화계 인사,
업계 각층의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실은 장관직을 물러나면서도 그렇게 명예롭게 물러난 분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분을 다시 문화부 장관으로 등용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임무가 있는가? 블랙리스트를 다시 한번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뭘 하겠구나라고 짐작이 가잖아요. 유인촌 장관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건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 대목에 가지고는 시끌시끌합니다.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뭐 언젠가는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김행 후보는 사실 현재는 비대위원을 직전에 하면서 여러 가지 방송 패널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해서 이 언론계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민주당 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방송 쪽에서 접촉을 많이 했는데요. 평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싸우자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만은 네.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는 접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대는 없습니다. 네, 새 후보자에 대한 또 인사청문회를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사의를 표명했던 이제 이종섭 국방장관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최상병 사건 현안 질의에 이제 임했는데요. 탄핵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이제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또 오늘 그 당시 수색에 함께 이제 참여했던 생존 병사의 어머니가 직접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한 상황. 이 사퇴한 장관과 고발 당한 사단장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최상병 특별법 발의. 이 앞으로 이제 최상병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그 예측을 해볼까요? 우선 이종섭 장관은 뭐 꼬리 자라기보다는 선제적 대응이죠.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 계속 버티고 있다면 민주당이 당연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테고 의결을 했을 거예요. 통과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종섭 장관은 장관 직무 정지돼요. 그렇게 되면 국방부라는 이 네.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 자체가 식물 정부 부처가 돼요. 따라서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신임 장관이 와서 청문회도 하고 그것도 뭐 민주당이 응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임명할 수 있는 거다. 알아서 해서 꼬리 자라기보다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진행되겠죠. 공수처에서도 수사할 테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군 검찰단에서 넘어가서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쟁점은 뭐냐면은 해병대 수사단 그러니까 박대령 팀에서 8명을 혐의를 특정하여 과실치사 혐의로 8명을 특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 국방부의 조사는 어떻게 보면 수사가 아니라 기초 조사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일반 경찰로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박정훈 대령은 8명을 혐의를 특정해서 넘겼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특정하지 말고 넘겨라 이렇게 된 거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문제는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남아 있다. 이걸 지켜봐야 된다. 물론 야당에서는 결국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겠죠. 발의하게 되면 이미 사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특검법이 발의되면 또 조사받고 네. 이렇게 일련의 흐름은 진행될 거다. 그 와중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주축인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좀 사안의 본질이랄까 사건의 내막이 좀 드러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종석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뭐 선제적 대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검찰과 경찰 수사대 특검법에 대한 그 양상 그 대립하는 그 수사 전개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네요. 글쎄 뭐 안보 공백도 뭐 안보 공백이지만 일단 최상병 사건의 일단 호흡을 이 흐름을 끊자는 의도가 굉장히 강해서요. 네. 이 민주당 의총을 하는 중간에 이 소식이 들어오면서 민주당 의총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이 대목은 그냥 홀드하자. 결국 특검에 집중을 하자. 뭐 이런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데요. 네.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최상병 사건이 질질 끌고 뭐 핑퐁을 치면서 위아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수사 자료가 기초적인 수사 자료들이
말하자면 유실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군대 내부에서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검경의 수사 그리고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특검이 있어도 기초 자료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잘못하면 최상병 사건 자체가 공중에 붕 떠서 어디로 가버리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 병사의 어머니가 사단장을 고발을 한 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공수처가 빨리 이것을 개입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고요. 이 사건은 그냥 여권이나 대통령실이 이 희망하는 대로 그냥 수면 아래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 어려워졌고요. 그렇다면 특검법인가요? 네, 이제는 군대 사법 체계로 이 사건을 다루기에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민간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특검이 가든지 해서 이거 국민적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고 이것은요. 이건 바로 윤 대통령의 체면이 달린 사건이 됐습니다. 이 박대령은 결국 윤 대통령 검사 시절의 윤 대통령의 군대판 말하자면 윤 검사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허투루 다루는 여권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이 매우 실망할 겁니다.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을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이게 어디까지 또 커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식 이제 14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단식상 그 사람의 또 이제 어떤 그 건강상의 좀 그 능력상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를 이제 비판을 했었던 김기현 대표에게 어제 그 양양자 국민의희망 대표가 단식장을 찾을 것을 좀 제안을 했었고 또 이제 여당의 김성태 전 의원도 정치적 도의는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했습니다. 여권에서 과연 단식장을 좀 찾을 그런 기류의 변화가 좀 있을지 김기현 대표가 일단 단식장을 찾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라 그럴까 그럴싸한 다 이야기들인데 사람이 저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데 아무리 상대방이지만 한번 찾아가는 게 어떠냐는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들은 맞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 단식이라면 그나마 조금의 어떻게 보면 공간이 열리는데 이것은 사법적 단식이잖아요. 이유가 명확하고 왜 내근 이유 자체도 단식의 명분도 당대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당에서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또는 네.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찾아가면 뭐라도 자, 몸 관리 잘하십시오. 건강 신경 쓰십시오라는 말 외에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목이 여권 입장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라도 줘야 될 텐데 이런 대목이다. 그리고 지금은 좀 늦었어요. 차라리 눈 감고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가서 한 몇 분에 앉아 있다 나왔다면 그건 초기에는 가능한데 지금은 이렇게 밀려서 또 밀리듯이 가면 오히려 모양새도 다 정치적으로 어그러져 버린 형국이에요. 지금은 눈 감고 안 가는 게 나아요. 아, 눈 감고 안 가는 게 낫다. 네. 아, 네. 김기현 대표가 지금 허약한 지도 체제를 갖고 있는 건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통된 평가 아니겠어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이 단식장에 찾아가는 것이 상황상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건 짐작이 돼요. 근데 차라리 초기에 그냥 스치듯이 갔다 갔으면 모르지만 제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하는데 그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이거 아마 대통령실에서 용인해 주지 않으면 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고요. 다른 건 다 또 모르겠지만 생선회 잔치를 국민의힘의 의원실 주관으로 그 근처에서 했어요. 물론 한 100m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관을 한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회 좀 들으면서 합시다라고 조롱을 했어요.
이런 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짓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네. 오히려 조롱을 하는 멘트가 뭐건 간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분이 단식하는 거 맞습니까? 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럼 찾아가라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한번 하는 방법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러나 김기현 대표가 그런 정도의 배짱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다 김기현 대표가 찾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찾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 바로 이제 체포 동의안입니다. 검찰이 이제 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2차 소환 조사를 이제 끝냈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어쨌든 추석 전에 영장이 청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결을 달라 동료 의원들에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입장 표명을 어떻게든지 좀 하라는 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과연 그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내릴 수 있을 것인지 두 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정말 초입게 들어갔죠. 영장이 이제 곧 올 거고 그러면은 주초에는 국회 본회의에 아마 보고하는 날짜가 결정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중에 어느 순간에는 주 초반이나 중반쯤에는 지금 일정상으로 봐서는 대표 연설이 월요일, 수요일 예정이 돼 있거든요. 다음 주에. 네. 그러면 그때쯤 국회 본회의 보고가 있을 거고 아무리 늦어도 21일 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세 날짜를 포함을 해서 보고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는 표결 일자를 바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25일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일이 그래서 유력하지 않느냐. 근데 뭐 날짜 새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어찌 됐든지 간에 9월 달에는 표결 일자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내가 6월 달에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 이 특검 포기하겠어. 가결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까지 검찰 출두해서 얘기했던 대로 이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는 거다라고 자기의 설명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부결 호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그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던 특검 포기하고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돌아가는 단식 이후의 상황을 보면 가결 호소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정치 수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가결 호소를 할 것이냐, 정치 수사를 강조할 것이냐는 그때 아마 임박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6월 달에 있었던 그 대표 연설에서 있었던 특권 포기는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데 저는 좀 약간의 의문점이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일단 표결 직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단식을 언제 끝낼 것이냐, 자의에 의한 것이냐, 타의에 의한 것이냐, 그 시점 언제쯤이냐. 오늘 보니까 국회 본청 앞 텐트에서 네. 아예 대표실로 그렇게 본청 안에는 대표실 실내로 들어갔다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시간표를 저도 쭉 보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18일 정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거 보도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난번에도 2월 달에 보면 2차 이렇게 성남의 FC하고 대장동을 2차 소환 조사하고 나서 엿새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걸로 봐서는 네. 지금까지 어제 이제 2차를 마쳤으니까 18일쯤 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렇게 되면 18일은 무슨 요냐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는 날이에요. 그럼 영장을 청구하면 그날 보고 안 되고 다행히 21일쯤
20일은 윤재호 원내대표가 교섭단 대표 연설하는. 그럼 그 다음 날 20일 또는 21일이 잡히기 때문에 본회의가 그때 본회의가 보고가 되면 그래서 18일 구속영장 청구 20 또는 21일 날 본회의 보고하면 25일 날 네.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추석 전에 적어도 국회 표결 절차는 완결될 거라고 보는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이 시점에서 표결 시점에서 25일이라고 치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날 저는 출석 안 하, 본회의장에 출석할 거냐 아니면 병원에 누워 계실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저는 글쎄 담대하게 제가 조사받으러 갈 테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에 앞서서 제가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부결을 호소하는 이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오히려 대표를 지켜야 된다. 네. 대표를 옹이하자는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25일 분위기를 예측한다면 그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뭐 그 새 결집과 그 당내에서도 리더십이 좀 공고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한 좀 노선이 다르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추석 연휴 직전의 상황에 그 표결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그 이슈는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씨를 허위 인터뷰 유포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해서 이 사안과 관련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힌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여당이 이제 규정했던 대선 공작 게이트와 맞물려서 이번에 시사 라디오 진행자를 고발을 했는데 요 사안 두 분 또 직접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도 또 진행을 하셨고 방송 진행자 또 이제 또 지내셨고 그 방송 기자 출신으로서 이 사안 또 그 좀 유심히 들여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 여러 가지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그에 맞춰서 또 많이 변했어요. 네. 기술의 발전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막강하게 주었던 뉴스와 또 그때 있었던 그 다음에 등장했던 포탈의 영향력이 사실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틈을 TV 시사 프로그램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게 아침 저녁으로 있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있는 이 유튜브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 유튜브의 영향력이 사실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 언론이라고 지금 다 그런 큰 카테고리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언론의 책임이라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시청률 경쟁, 정치율 경쟁, 또 뭐 점유율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선정성의 문제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경쟁을 올릴 때는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형사적으로 이걸 규율하고 규제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선진국이라는 데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 같으면 모릅니다만은 87년 이후 체제에서는 형사적으로 이걸 규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사적으로 규율하고 규제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 나면서 지금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멘트들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느니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네. 뭐 이런 게에서 지금 좀 진정하시고요. 이걸 좀 자세히 이거 문제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좀 조사를 좀 하고 네. 진짜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뉴스타파에서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방송이 됐고 그리고 인용 보도한 여러 언론사들 그건 신문 방송이 그때 많이 따라왔습니다. 이 뉴스의 폭발성 때문에 사실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못 지켰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그러나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 일을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들이 어떠냐 하면은 3명 다 3월 7일 그러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라디오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주진우 씨 같은 경우는 그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뉴스 공장을 자기가 운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사가 터졌습니다. 뭐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뉴스 타파 기사를 갖다가 이제 아예 읽은 거예요. 네. 자, 이런 의도.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주진우 씨만 하더라도 또 같은 3월 7일이 3월 6일 날 뉴스 타파가 터지고 다음 날 다 받아서 인용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자, 그 김만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변수, 대선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경희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뉴스 타파 보도가 나오니까 그걸 마치 사실로 전제하고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게 독자적인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은 거죠. 의문 제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짜집기 보도를 한 게 뉴스타파가 지금 보면 결론 나왔는데 그럼 이때 책임은 누가 지냐 말이에요. 특히나 신문과 다르게 방송, 뭐 텔레비전, 라디오는 방송은 사실 공공재라는 성격이 강한 거예요. 이거는 신문이야 뭐 개인적인 회사가 만들지만 네. 이게 다른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대해서는 좀 책임지지 않는 권력 문제는 좀 남아있다. 물론 저도 이것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는 맞아요. 결론은 어떻게 내릴지 모르지만 저도 공공재인 방송을 마음대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맞게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세 분의 방송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가짜뉴스 척결이냐 언론 장악이냐 이 또 첨예한 사안이 또 대립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주장이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오늘 그 여의도 정치외전은 두 분의 그 방금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